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임단희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첫 시간으로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 및 의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포츠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과 우리나라의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 해갖고 동그랗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은 그게 운동 행동학과 그 스포츠 운동 심리학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행동학에는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이 포함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운동 심리학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운동 행동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운동 행동학에 포함된 이 운동 학습, 그리고 운동 제어, 운동 발달의 연구는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연구는 주로 이 운동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서 시작이 됐는데, 다시 말해서 이 운동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의 도구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연구에서는 결과 지식이라든가 연습의 배분, 전이 효과, 파지, 개인차 변이에 5가지의 중점을 두어서 분석한 바가 있는데, 초창기 연구가 이 운동 기술을 활용해서 인지를 알아보았다면, 현대의 이 운동 행동학은 운동 기술 자체를 연구하는 목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운동 제어도 1800년대 말에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근육이 갖고 있는 이 스프링 특성을 연구하거나 움직임이 일어날 때 신경이 어떻게 제어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최초의 이 운동 제어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초창기 연구는 모두 운동 행동 자체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에 관심을 둔 연구였는데, 따라서 이들 연구는 운동 제어의 최초 연구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사실 체육학의 연구는 아니었다라고 보겠죠. 왜냐, 이 생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은 이 운동 행동학 연구가 점차 급격하게 늘어난 계기가 되는데, 전쟁을 위해서 이 전투기 조종사를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운동 행동 연구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 운동 기술은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이 운동 기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 과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 운동 행동학이 체육학의 하위 분야로 정착되는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는데, 이 체육학은 신체 활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분야였고, 운동 행동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체육학을 학문 배경으로 갖고 이 체육학과에 속해서 연구와 강의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행동학이 일반 심리학이나 신경생리학에서 탈피해서 체육학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운동 행동학을 체육학의 학문 분야로 발전시키는 데 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학자가 이 프랭클린 헬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는 기억고 이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체육학 분야에서 최초의 학술 논문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기억고 이론에 따르면 복잡한 운동을 할 때에는 간단한 운동에 비해서 반응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복잡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은 운동에 필요한 일종의 프로그램이 뇌에 있다는 개념인데, 이것을 헬리고의 기억고 이론에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제어와 학습에 관한 최근 연구는 신경과 근육이 운동을 어떻게 제어하고 반복하게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움직임의 불평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을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선수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접목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운동 발달은
운동학습과 운동제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학습과 운동제어의 연구에서 일종의 이 발달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운동발달 분야입니다. 그래서 운동발달은 일반 심리학의 한 분야인 발달심리학에서 유아의 반사행동을 연구한 이론과 방법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운동발달 연구의 초창기에는 쌍둥이를 연구해서 유전과 환경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학습이나 이 운동제어와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연구기술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 목적을 위해서 운동기술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940년과 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발달심리학자들은 운동기술을 연구하는데 관심이 멀어지고 대신 아동이 운동기술을 어떻게 습득하고 기본 운동기술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운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등의 이 운동기술의 발달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이 이 연구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발달에 대한 연구를. 그래서 이들은 이 운동학습과 운동제어를 발달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했고 1960년대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1970년대 접어들면서 이 운동학습, 운동제어에 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운동발달 연구도 많아졌는데 이 운동발달은 운동행동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운동학습이나 운동제어 분야와 관심 주제가 같으면서 발달적 접근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과 성숙에 따른 이 운동 수행 그리고 기본 운동의 발달적 패턴 같은 이 주제는 운동 발달만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연구 주제였기 때문에 최근의 운동 발달 연구 주제는 아동 대상의 운동 학습 연구라든가 아동 대상의 운동 제어 연구 그리고 성장이 운동 학습, 제어 그리고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운동 행동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스포츠 운동 심리학 분야입니다. 자, A, B, C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스포츠 운동 심리학은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인간의 A, B, C를 연구하는데, A는 감정, 그리고 B는 행동, C는 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운동에 참여하면서 인간의 이 ABC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달라지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 체육학의 하위 학문인데 이 스포츠 운동 심리학은 일반 심리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을 다루는 분야인데 이 스포츠 운동 심리학은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생각, 감정,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운동 심리학은 1900년대 말에 최초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1960년대에 와서 전문 국제학회가 창설되는 등 체육학 학문 분야의 하나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운동 심리학의 발전 과정은 여기에 다음으로 넘어오면은 태동기, 그리피스 시대, 1960년과 1970년대 현재의 스포츠 운동 심리학이라는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전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태동기는 태동기의 대표적 학자는 노먼 트리플릿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1989년에 다른 사람의 존재가 사이클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했는데 신기하게도 혼자서 사이클을 탈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사이클을 여럿이 탔을 때 수행이 더 좋아지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주제는 현대에 와서 사회적 영향 또는 사회적 촉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신체 활동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2000년대 초반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 운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이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돼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그리피스 시대는 1919년부터 1938년까지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였던 콜먼 그리피스에 의해서인데 이 그리피스는 스포츠 심리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방법이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의 진정한 시작은 풀먼, 그리피스 시대부터다라고 보는 관점이 인정받고 있고, 그를 북미 스포츠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이때 그리피스 시대에 뭔가가 제대로 정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피스는 운동연구 실험실을 설립하고 연구 논문과 책까지 출간을 하면서 특히 그의 저서에는 코칭 심리학, 심리학과 운동 경기 등 이 스포츠 심리학 분야의 최초 저서로 알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운동선수와 인터뷰를 통해서 스포츠 종목에서 요구되는 심리적 속성을 연구하기도 했고, 프로야구팀인 시카고 클럽의 스포츠 심리 컨설턴트를 맡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프로팀의 심리 컨설턴트를 했을 정도로 이 스포츠 심리학의 현장 전공에 관심을 기울인 게 이 그리피스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960년대. 자, 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스포츠 심리학은 국제적인 학술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학술단체의 형성은 연구자들이 교류하는 장이 됩니다. 하나의 학문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데 발전했다라는 증거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이 국제 스포츠 심리학회가 1965년에 처음 모임을 가졌고, 그다음에 북미 스포츠 심리학회는 196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운동 학습 스포츠 심리학회는 1969년도에 창설이 되면서 이 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교류하기 시작한 게 이 1960년대부터라고 시작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에 와서는 이 스포츠 심리학은 체육학의 하위 전공 분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대학에서 이 스포츠 심리학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들 연구 결과는 1979년에 발간된 저널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연구는 실험실에서 실험 연구로 이루어졌고, 일반 심리학 이론을 스포츠에서 검증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 심리학 이론을 빌려와서 실험실이라는 인위적인 장소에서 실험하는 연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대가 이 1970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일리노이 대학의 레이너 마튼스는 스포츠에서의 경쟁 불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측정 도구까지 개발한 게 이 1970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연구 성과는 아직까지도 이 학자와 지도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아직도 심리학 측정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1980년대 이후는 지금과 같은 스포츠 운동 심리학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운동 심리학이 스포츠 심리학으로부터 분리가 됐고, 체육학에서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한 건강에 관심이 늘면서 이 운동 심리학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그램과 대학원 과정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에 나타난 학문적인 성과가 대단한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생리학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운동 심리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를 했던 시기가 이제 이 80년대 이후인데, 이 운동 심리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제 학술지에서는 점차 이 학술지명에 이 심리학회를 점차 추가를 포함시키면서 굉장히 이제 저널 오브 스포츠 앤드 엑서사이즈 피지컬러지라는 이 학술지 명칭으로 이제 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 이후부터는 80년대부터 이어진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스포츠 심리학은 별도의 학문 분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이 스포츠 참가자에게 상담 심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갖춰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자격제도를 시행한 것도 90년대에 굉장히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 운동 심리학은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성장을 하면서 생각과 감정,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도 특별하게 발전해 왔는데 이 스포츠 운동 심리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연구 방법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지, 인터뷰, 관찰, 생리적 측면, 생화학적 측면, 내용 분석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점차 스포츠 심리학은 운동 선수는 물론이고 그냥 일반인들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심리적인 측면, 아동들의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노인들의 심리적 측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운동 심리학이 측정되고 지금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성공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스포츠 운동 심리학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지금까지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